허시경은 당연히 그녀를 따라 나왔고 그녀를 안심시키려고 가슴 뭉클할 정도로 애썼다. 총리를 만나보겠다. 타임스에 편지를 써서 공권력의 폭력에 항의해보겠다. 그녀는 다정스레 그의 발정을 끼고 눈물 너머로 그에게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준 다정한 미소들이 퍼시에겐 삶에서 최고의 순간들이며 아마도 그가 그 미소 하나하나를 기억할 것이라는 걸 알았다. 나의 다이앤, 퍼시, 제발 부탁이니 잔을 내려놓으세요. 손을 떨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노인 같아 보여요. 당신이 우는 걸 보면 내가 20살이었더라도 떨었을 겁니다. 이건 나이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좋아요. 잔을 내려놓고 내 말을 들으세요. 난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당신 무릎까지 떨리기 시작하는군요. 당신이 충격으로 쓰러지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요. 혈압은 어떠세요? 무슨 그런 걸. 얼마 전에 히틀리 경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진을 받았습니다. 나더러 아주 건강하다고 했어요. 잘 됐군요. 곧 충격받을 준비를 하셔야 하니까요. 개관 시인은 살짝 몸이 굳었다. 그녀가 어떤 예리한 창을 던질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늘 그랬다. 40년 가까이 거의 항상 그녀 곁을 지키다 보니 그의 얼굴엔 언제나 불안하고 두려운 표정이 실려 있었다. 퍼시가 고통받는 걸 좋아하는 건 사실이었다. 모든 나쁜 시인이 그렇다. 그들은 상처를 좋아한다. 그 상처가 너무 깊지만 않다면. 퍼시의 경우엔 상처를 주는 사람이 매우 고귀한 귀부인이라는 사실이 그에게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달콤한 느낌까지 덤으로 얹어주었다. 게다가 그는 오직 이루어질 수 없는 정신적 사랑밖에 알지 못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을 허락했다면 그는 바로 스위스로 달아났을 것이다. 그렇지만 레이디 엘은 이런 그를 우스꽝스럽다고 여기지 않았다. 40년이나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남자는 우스꽝스러울 수 없다. 이 가련한 사내는 현실에 질겁하는 대단히 고상한 기질의 소유자들처럼 맹렬하고 집요하게 덕성과 순수함에만 집착했기에 그에게 사랑이란 오직 영혼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거기에 손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무엇을 섞는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못했다. 날 도와주실 거죠, 퍼시? 아주 뭐랄까요? 소중한 물건들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도록 말이에요. 매우 위험하지만 제가 정말 아끼는 물건들이에요. 내게는 정서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 물건들이죠. 이번만큼은 이해심 많은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당신이 너무 놀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볼게요. 나의 다이앤, 난 조금도 불안하지 않아요. 당신께서 당신의 명성과 고귀한 이름을 해치도록 행동하시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레이디 엘은 은밀히 그를 쳐다보았고 그녀의 입술엔 가벼운 미소가 떠올랐다. 꽤나 재미있겠는걸.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고 사용할 기회가 정말 드문 프랑스어 표현이 이렇게 쉽게 떠오르는데 흠칫 놀랐다. 두 사람은 티치아노와 베로네세의 그림들이 미술관 같은 분위기 속에 꽁꽁 얼어있는 푸른 살롱을 가로질렀다. 높은 천장과 웅장한 규모가 그곳 분위기를 유난히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다. 마치 크고 육중한 돌에 신이시여 왕을 지켜주소서라고 새겨놓은 것 같은 분위기였다.
벤부르는 왕궁들을 건설하면서 언제나 기쁨과 쾌락과 가벼움과 빛에 대한 자신의 혐오를 자유롭게 드러냈는데 그가 오래 살지 않아 많은 것을 건축하지 못해서 영국 섬이 그의 작품들의 육중한 무게에 짓눌려 바닷속으로 가라앉지 않은 건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레이디엘은 그에 맞서 용감하지만 보잘것없는 투쟁을 벌여왔다. 그녀의 이탈리아 트롱프레우 그림들, 티에폴러와 프라고나르 작품들이 무거운 벽을 가볍게 만들어 보려고 애썼지만 헛수고였다. 그 싸움에서 승리한 건 벤부르여서 글렌데일 하우스는 여전히 영국인들의 감탄과 자랑의 대상이었고 벤부르의 건축물은 민족의 전통적 품성과 덕목의 본보기처럼 얘기되었다. 어쩌면 그녀가 지나치게 여성적이어서 이 나라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보내고도 웅장함과 장엄함과 견고함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천재성보다는 재능을 선호했고 예술가 인간에게 세상을 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더 쾌적하게 만들어주기를 요구했다. 그녀는 우리가 눈길로 다정하게 어루만질 수 있는 작품들을 좋아했지 존경심에 고개를 숙여야 하는 작품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불멸을 쫓느라 몸과 영혼을 바치는 천재들은 세상을 제대로 구하려고 세상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상주의자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이상주의 그리고 이상주의자들과 결판을 냈지만 은밀한 상처는 아물지 않아서 그들의 암캐가 낳은 새끼 한 마리를 늘 품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이 프랑스어 표현을 영어로는 옮기지 못했다. 그들은 정문 계단을 내려와 밤나무 산책로를 따라갔다. 작은 정글에 둘러싸인 별채까지 거리는 800m 남짓이었다. 제멋대로 자라도록 방치해둔 그 정글은 어떤 정원사도 건드릴 권한이 없었다. 그녀가 평생 살면서 알았던 이 모든 경이로운 정원 가운데 이 야생적인 구석이야말로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그곳에선 잡초들도 환영받았고 덤불과 가시덤불이 오솔길을 침범했으며 땅에 속된 수액이 멋진 계절마다 자유롭게 분출되었다. 해는 기울었고 늘 짧게 깎여있는 고성한 잔디와 산책로 위에는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다. 나뭇잎은 아직까지 아주 푸르러 보였는데 다만 빛이 닿을 때만 황금빛 완숙미를 드러냈다. 정원은 머리도 정갈하게 손질했고 옷도 매우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연못주위로 정묘하게 그려진 꽃밭, 장미나무들이 서로 일정한 거리를 지키며 자라나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참으로 적절하게 영국의 오후라는 이름이 붙여진 장미차밭. 다소곳이 천을 두른 비너스 조각상들과 규방보다는 유아원이 떠오르는 큐피드들. 평화로이 그렇게 게임을 할 사람들을 기다리는 듯한 잔디. 절제되고 단정한 이 모든 세계가 오래전부터 친숙해서 그녀는 점잖은 평온에 이제는 화가 치밀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자신의 정글로 가기 위해 그 정원을 가로질렀지만 더는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연못가에는 멈춰 섰고 두 마리 흑조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곧 녀석들은 수련 사이로 그녀를 향해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그녀는 산책 때마다 늘 가지고 다니는 빵 조각을, 다람쥐들을 위한 개암도 들어있었다. 주머니에서 꺼내 그 멋진 동물들에게 주었다. 두 녀석의 목이 아라베스크 문양을 그렸고 부리가 동시에 물속으로 잠수했다. 그러더니 이기적인 그 녀석들은 자기들을 감탄할 권리만 내주고 고마워하는 기색이라고는 없이 서서히 멀어져 갔다. 레이디엘은 이 짐승들의 도도하고 무심한 태도를 좋아했다. 녀석들은 모든 것이 저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임을 알았다. 그녀는 한동안 눈으로 녀석들을 쫓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려는 얘기는 사랑 이야기예요. 퍼시,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런 얼굴 하지 마세요. 세세한 사실은 최소한만 얘기하겠다고 약속할게요. 혹여 불쾌한 기분이 들면 망설이지 말고 내 말을 끊으세요. 아네트 부댕은 모든 것에 흥미를 잃은 영혼들이 즐겨 찾는 유흥업소 무셰트 어멈 뒤쪽 지르거리의 막다른 골목에서 태어났다. 특히 당나귀, 아티초크, 양치기, 양파, 데이지꽃, 장미잎, 욕조 속의 마라, 타라곤 향을 낸 겨자, 성벽 위의 나폴레옹, 브로디노 전투의 러시아 기병, 바스티우 탈환, 무고한 사람들 학살, 자연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벽에서 못을 뽑고 탁자에서 지폐를 줍는 일 등등이 유흥거리였는데, 부르주아 악덕의 역사라는 책에서 아르피츠가 꼼꼼하게도 묘사한 것들이다. 이 책은 언젠가 레이디엘이 런던 주재 프랑스 대사가 그 자신을, 그리고 자신이 대표하는 것을 너무 자만한다고 판단하고서 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적이 있다. 아네트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겪어야 했던 최초의 정신적, 지적 영향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었다. 숙련된 식자공이었던 아버지는 종종 그녀 방으로 와서 침대에 앉아 하나뿐인 자식에게 세상에는 태양 외에 세상을 밝히는 빛의 근원이 딱 3가지 있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시민은 그것들을 위해 살고 죽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3가지는 자유, 평등, 박애였다. 따라서 그녀는 아주 일찍부터 이 단어들을 증오하기 시작했다. 이 말들이 언제나 강한 압생트 술 냄새에 섞여 그녀에게 왔기 때문만은 아니라 경찰이 자주 와서 아버지를 데려갔기 때문이다. 경찰은 기존 질서에 맞서 혁명에 나서도록 민중을 부추기는 사회 전복적인 전단지를 비밀리에 인쇄해 배포했다는 죄목으로 그녀의 아버지를 잡아갔다. 2명의 경찰관이 그들의 판잣집에 찾아와 부댕 씨에게 수갑을 채울 때마다 아네트는 마당에서 빨래를 하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알렸다. 자유와 평등이 영감을 또 경찰서로 잡아갔어요. 감방이나 술집에 있지 않으면 부댕 씨는 인류의 지적, 도덕적 상태를 한탄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키가 크고 건장했으며 콧수염이 있었고 쉰 목소리는 걸핏하면 불평조로 바뀌었고 세상을 개혁하고 싶어 했다. 모든 걸 깡그리 뒤엎고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것이 그의 말에 줄기차게 등장하는 표현이었다. 고상한 연설 말고는 아내를 도울 일이라곤 하지 않고 아내 혼자서 죽도록 일하게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아네트는 아버지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싫어했고 아버지가 규탄하는 모든 것을 존중했다. 그래서 훗날 그녀는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교육이 인생에서 성공하게 해준 결정적 이유 중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었다. 사상교사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가 말하는 것마다 정반대를 받아들였기에 그 교육이 그녀에게 유용할 수 있었다. 왜 경찰청장을 암살해야만 하는지 부댕시가 양파와 싸구려 포도주 냄새가 실린 콧소리로 몇 시간째 설명을 하면 아네트의 눈에는 경찰청장이 밤마다 달콤하게 꿈꾸는 매혹적인 왕자로 둔갑했다. 아주 일찍부터 그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싫어하게 되었다. 멋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무셰트 어멈으로 고전적인 공연을 보러 올 때면 한밤중에 종종 그녀의 잠을 깨우던 당나귀 페르낭의 소리만큼이나 싫었다. 그러나 그녀가 무엇보다 싫어한 건 가족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몇 프랑을 벌려고 어머니가 하루에 14시간씩 일하는 것이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몸을 구부린 채 빨래를 하느라 일찍 늙어버린 여인을 보면 그녀 안에서 분노가 가난한 사람들조차 봐주지 않는 가난에 대한 증오가 일었다. 그러는 동안 그녀의 아버지는 교육을 계속하며 부르주아의 결혼 제도가 자본 독점의 전형적인 이해라고 설명했다. 결혼은 도둑질이야. 그는 딸의 침대에 앉아 구두단추처럼 동그랗게 뜬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거대한 바퀴벌레 같은 콧수염을 매만지며 소리쳤다. 결혼은 인간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는 사유재산제의 한 형태야. 한 여자에게 계약으로 한 남자만의 것이 되라고 강요하는 건 봉건제도야. 그래서 아네트는 결혼과 사유재산을 꿈꾸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종교에 대해 말하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거나 성모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늘어놓았을 때 그녀는 열심히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아내가 죽도록 일하는 동안 부댕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 숨이 차도록 잘난 척 떠들어대거나 그저 이쑤시개를 물고 앉아 턱수염이나 나폴레옹 3세풍의 두툼한 콧수염을 매만지며 멍한 눈길로 무언가를 꿈꾸곤 했는데 알고 보면 그 무언가는 언제나 그저 압생트 술 한 병일 뿐이었다. 아네트의 어머니는 남편이 바쿠닌과 크로포트킨의 신념에 전념하기 위해 식자공 자리를 버린 뒤로 세탁을 했다. 지르거리의 건물 대부분이 적어도 손님들에게 시트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그녀에게 시트를 맡겼다. 레베스크 박사는 매춘에 관한 그의 책에서 지르거리의 한 여성이 24시간 동안 치르는 성교가 40회에서 50회 사이일 거라고 추정했다. 이 수치는 국경일과 군대 퍼레이드가 있는 날 저녁이면 150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혁명기념일인 7월 14일이 그 어느 날보다 성대하게 기념되고 바스티유 탈환이 사람들의 영혼에 여전히 식지 않은 열정을 일깨우고 있는 게 분명했다. 아네트는 매춘부들을 위해 장을 봐주면서 그들이 포주들의 덕성을 비교하고 손님들의 요구에 관해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겐 전문가들의 기술적 토론처럼 보였고
벽에 기대서서 태연히 손님을 기다리는 여자를 보면 인류의 더러운 시트를 빠느라 몸을 구부리고 있는 어머니를 보는 것보다 한없이 덜 불쾌했다. 더구나 레이디엘은 생물의 성적 행동에서 선과 악의 준거는 결코 보지 못했다. 그녀에겐 도덕이 그 수위에 자리한 것 같지 않아 보였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그녀가 보아온 벽에 그려진 성기 낙서가 지금까지도 소위 영예로운 전쟁터보다 무한히 덜 외설스러워 보였다. 그녀에게 포르노그래피란 인간이 제 과력근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피로 물들이는 정치적 극단주의였다. 손님이 매춘부에게 강요하는 요구들은 경찰 체제의 가학성 취미에 견줘보자면 순결함이요 순진함이었다. 감각의 음탕함은 사고의 음탕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성적 변태와 포르노 총선은 강박증을 끝까지 몰고 가는 사상의 편집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요컨대 인류는 엉덩이보다는 머리로 불명예에 도달하기가 더 쉬웠다. 도덕은 쾌락과 화합하지 못한다. 창부들은 생나자루로 끌려가서 검사를 받았지만 매독을 세습적이자 유전적인 타락으로 바꿔놓은 학자들은 덕의 수호자로 추앙받았다. 레이디엘은 철학적 사색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고 정치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도 처음으로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그녀는 타임스에 편지를 썼는데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그 편지에서 그녀는 학문의 타락을 성욕의 타락과 비교했고 하트웰의 학자들도 위생카드를 발급받고 정기검진을 받는지 정신매춘도 다른 매춘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통제되는지 물었다. 그녀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머금고 지르거리를 종종 떠올렸다. 그곳의 악덕은 아주 작고 쉽게 충족되는 것이어서 피 흘리는 놀이 속으로 온 세상을 끌어들일 의향이 없었다. 그곳을 찾는 변태들은 볼을 내리씩 가련한 악의 꽃의 불순한 향내 속에서 그저 몇 분 동안 공허를 길들이고 어루만지며 자기 파괴를 꿈꿀 뿐이었다. 밤이 내리면 피아노와 아코디언이 담 너머에서 가냘프게 한숨과 흐느낌을 속삭이는 동안 죽음이 목에 머플러를 두르고 이빨 사이에 꽃 한 송이를 문 채 가로등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골목길을 배회할 뿐이었다. 레이디엘은 생각했다. 말하자면 다정하게 서로 사랑하는 두 마리 비둘기나 폴과 비르지니만큼 평범하고 의례적인 세계였지. 그러니까 아네트의 교육을 책임진 건 그녀의 아버지였는데 그가 아나키의 원칙들에서 발췌한 내용을 그녀에게 암송시키기 시작했을 때 그녀 나이는 8살이었다. 곧 그녀는 다른 아이들이 라퐁텐의 우화를 암송하듯이 사회혁명 호소문들을 아버지 앞에서 낭송했다. 부댕 씨는 흡족한 표정으로 들으면서 이따금 고개를 끄덕이고 시가를 피웠다.
독하고 역한 시가 냄새가 아이의 속을 매끄럽게 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마당에서 힘들게 일했고 아버지는 정의에 관해, 인간의 천부적 존엄에 관해, 세상 개혁에 관해 말했다. 그가 마당으로 내려가 아내를 도왔더라면 아네트는 암송 숙제와 관련해 덜 고통스러운 기억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아네트가 14살 때 어머니가 죽자 아버지는 딸이 뒤를 이어 세탁일을 맡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얼마 동안 그녀는 그 일을 했는데 그저 갈피를 잡지 못해 거역할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 덕에 빵도 압생트 술도 떨어지지 않아 부댕 씨는 어린 딸의 교육에 계속 전념할 수 있었다. 그는 가족이며 사회가 폐지되고 난 후에 인류의 미래를 찬란한 말로 묘사했다.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개인은 마침내 타고난 아름다움 속에 활짝 피어날 것이고 우주적 조화가, 영혼과 육신과 정신의 조화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압생트 술의 작용으로 부댕 씨가 이상주의를 너무 높이 추구하는 바람에 결국 그녀는 아버지가 넘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옷을 벗기고 눕혀야만 했다. 그런데 가족제도에 반대하는 이론가의 공격은 곧 한층 더 구체적이고 명백해졌고 딸은 그가 자식과 부모를 부르주아적 도덕의 구속으로부터 그들을 묶는 편견으로부터 어떻게 해방시키려 하는지 확실히 보게 되었다.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아네트는 욕설을 뱉고 벌떡 일어나 침대 밖으로 뛰쳐나와서는 방망이를 집어들어 자신을 낳은 작자의 머리를 몇 대 호되게 쳤고 부댕 씨는 술병을 팔에 낀 채 황급히 내뺐다. 그녀는 문을 열쇠로 잠그고 침대 속에서 한참을 눈뜬 채 있다가 잠들었고 경찰청장과 교황과 정부를, 그녀의 아버지가 싫어하는 모든 것을, 그래서 그녀에겐 경이로워 보이는 모든 것을 꿈꿨다. 그녀는 절대로 울지 않았다. 그녀에게 눈물은 부잣집 아이들이나 누리는 특권이었다. 언젠가는 그 특권을 손에 넣어 울 수 있게 되겠지만 당장 그 사치를 누린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네트는 빨래통 앞에서 계속해서 죽도록 일할 생각도 결코 없었다. 그래서 포주들과 여자들이 그녀처럼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먹고 살기 위해 할 법한 일을 하도록 요구했을 때 완강히 거부하고서 스스로도 놀랐다. 아네트를 막은 건 수치심도 양심의 가책도 아니었다. 다만 그녀에겐 청결에 대한 뼛속 깊은 애착이, 거의 감상적인 애착이 있었다. 어쩌면 그건 단지 그녀가 세탁장에서 길러졌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그녀는 고급 주택가에서, 여성용 모자 매장에서, 제과점과 카페에서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너무 예쁜 그녀를 주인들은 가만히 놓아두지 않았고 그녀가 거절하면 내쫓았다. 그녀는 머리가 명석했고 프랑스식 양식을 지녔으며 평생 그것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곧 거리에서 끝을 내느니 거리에서 시작하는 편이 낫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녀에겐 햇빛이 들지 않는 거리에 가장 어두운 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늙은 여자들을 보는 것보다 더 슬픈 건 없었다. 그녀의 첫 손님이 만족했다기보다 놀랐다는 건 분명했다. 난 운이 좋았어요. 아무 병에도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레이디 엘이 말했다. 개관 시인은 갑자기 조각상으로 변한 것 같았다. 연못주위와 꽃밭엔 다른 조각상들도 있었다. 다이앤과 아폴론, 비너스와 판. 그러나 퍼시의 조각상이 훨씬 더 잘 어울렸다. 그는 그곳 잔디 위에 지팡이를 짚은 채 굳어 있었고 공포의 빛이 서린 그의 푸른 눈은 퍽 아름다워 가히 볼만했다. 마침내 그가 격렬한 무언가를 느낀다는 느낌이 들었다. 레이디 엘은 곁눈으로 그를 살폈다. 이 사랑스러운 퍼시는 왕실 아카데미 회원의 솜씨로 조각한 자신의 조각상을 갖게 되길, 자신이 머리에 월계관을 얹은 모습으로 대리석에 조각되어 어느 우아한 정원 한가운데 세워지길 은밀히 꿈꿔왔다. 이제 대략 그 꿈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저 얼빠지고 격분한 표정은 그가 후대에 남기고 싶어할 표정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는 법 아닌가. 뭐라고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아무 병에도 걸리지 않았다고요. 내가 늘 최고의 건강 상태였다고 말했어요. 어쨌든 다이앤, 난 도무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얘기해야겠다고 느끼는 그 가련한 아이와 그리고 나와 말이죠. 물론 이제 아무 관계도 없어요. 레이디 엘이 말했다. 개관 시인은 대단히 못 믿어온 눈길로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네트는 손님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고 부댕씨는 그에게 결핍을 면하게 해주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척하며 계속해서 인간 영혼이 품는 불멸의 열망들에 관해 말했다. 그녀는 얼마 동안은 참아냈지만 그가 가족관계를 무너뜨려야 할 필요성에 관한 자기 이론을 다시 행동으로 옮기려 하자 욕설을 퍼붓고 다시는 집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는 금지와 함께 그를 내쫓았다. 그러자 부댕씨는 가족 제도에 맞선 자신의 공격은 깜빡 잊고 딸의 배은 망덕과 하나뿐인 자식이 아버지에게 보이는 잔인함에 대한 증인으로 하늘을 들먹였다. 몇 달 뒤 등에 칼이 꽂힌 부댕씨의 시신이 센강에 떠다니다 발견되었다. 보아하니 그는 아나키스트 친구들을 경찰에 밀고 해 끈아풀이자 선동자가 된 모양이었다. 아네트는 경찰서에 불려갔고 고인의 개인 물품 몇 가지를 건네받았다. 그녀는 고결한 분노의 표현을 머금은 채 굳어버린 아버지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고는 대기하고 있던 두 경찰관 쪽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그녀의 오랜 친구인 자유와 평등이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20수짜리 동전 3개를 꺼내 두 사람에게 하나씩 주고 마지막 동전을 탁자 위에 던지며 말했다. 이건 박애의 몫이에요. 그러곤 밖으로 나왔다. 이날 저녁, 5월의 저녁 공기에서 감미로움과 가벼움이 느껴져 그녀는 노래를 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아네트는 손님을 기다리고 선 거리에서 르네라 발르라는 별명을 가진 젊은 불량배가 그녀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이 동네에서 성스러운 인물로 평판이 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삶에서 기쁨을 주는 것 외에 다른 목표라곤 갖고 있지 않았고
거기에 자신의 건강마저 바쳤다. 르네라 발즈는 결핵으로 몸이 피폐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르거리 최고의 자바 춤꾼이었다.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꽃 한 송이를 이 사이에 물고 몇 시간 동안 춤을 출 수 있었다. 그러곤 길가에 앉아 천식 환자처럼 숨을 쌕쌕거리며 슬프게 중얼거렸다. 의사가 나더러 춤추지 말라더군. 내 병이 안 좋은 모양이야. 그러나 아코디온이 다시 소리를 높이면 그는 벌떡 일어나 공중에서 발뒤꿈치를 부딪혔고 무대로 달려나가 새벽까지 또는 아주 지독한 기침이 발작해 춤추다 말고 그 자리에 꼼짝 못하게 굳어버릴 때까지 춤을 추었다. 그를 보면 아네트는 늘 기쁘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한 마리 새였다. 25살에 영원히 날아갔는데 그 뒤로는 아코디온 소리도 결코 예전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날 저녁 르네라 발즈는 잔뜩 흥분해서 그녀에게 달려왔는데 그를 들뜨게 만든 건 춤곡이 아니었다. 이리 와봐, 아네트. 르케르 씨가 널 보고 싶어해. 아네트는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은 채 한참 그대로 있었다. 그러다 르네라 발즈에게 달려가 그의 두 뺨에 입을 맞췄다. 언젠가는 행운이 자기에게 미소를 지으리라는 걸 그녀는 늘 알고 있었다. 물론 아직은 경찰청장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었지만 그녀에게 자기 앞에 출두하라고 명령한 사람은 그 당시 사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실제로 그 시절 알퐁스 르케르의 영향력은 절정에 달해 있었다. 경찰서장 마니앙이 훗날 회고록에서 파리에서 가장 멋진 불량배라는 영예로운 지위를 붙인 이 인물은 바스티우에서 포주로 경력을 시작해 점차 활동 영역을 넓혔다. 마니앙 경찰서장은 그가 한때는 파리의 모르핀 무역을 사실상 독점했으며 1885년경 그를 위해 일한 여자들의 수가 500 정도로 추산된다고 평가했다. 그가 야망의 한계를 둘 줄 알아서 깡패 집단의 황제로만 남으려고 했더라면 아마도 부유하게 존경을 받으며 죽었을 것이다. 그는 파리의 최고급 클럽들에서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했고 마레 구역의 개인주택에서 성대한 파티를 열었으며 경주마 마사를 소유했고 여러 명의 권투 선수들을 관리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선수는 1887년에 잭 실버를 노가웃시킨 아르구탱이었다. 르케르는 그 선수들의 시합을 손님들과 함께 관람했다. 그의 손님인 영국 귀족들과 파리 사회의 젊은 명사들은 깡패라도 스타일이 있고 돈을 쓸 줄 안다면 함께 어울리는데 개의치 않았다. 경찰은 그를 대단히 조심스럽게 다루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막 첫발을 내디뎌 부패를 알아가기 시작한 제3공화국의 가장 저명한 인사 몇몇을 협박할 수 있는 인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3공화국은 그에게 꽤나 긴 경력을 보장해 줄 것이었다. 마니앙은 자신이 바스티유라는 비참한 개천에서 파리의 거물급으로 승격하기까지 르케르가 영국제 재킷 속에 늘 품고 다니는 칼을 솜씨 좋게 휘둘러 그의 경쟁자들 중 적어도 12은 처치해 주겠다고 대놓고 말했다. 르케르는 거인처럼 컸고
알마다리의 호위병들만큼이나 어깨가 넓었다. 살집 있는 용모에 육중한 머리가 거인의 몸에 얹혀 있었다. 뺨은 벽돌색이었고 밀랍을 입힌 듯한 시커먼 콧수염과 함께 짙은 눈썹이 그의 얼굴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한 곳을 뚫어져라 쳐다볼 때 그의 눈은 야릇하게 빛났다. 홍채와 동공이 똑같이 검은색 가운데 한데 뒤섞였다. 그는 영국의 최신 유행을 쫓아 스포티한 의상으로 눈에 띄게 차려입었다. 검은색과 갈색의 체크무늬 양복, 금줄을 단 짙은 빨강색 비단 조끼, 넥타이에 꽂은 다이아몬드 핀, 손가락에 낀 루비 반지. 사람들은 그가 이런 차림으로 쿠페를 타고 대로를 활보하는 걸 보았다. 그는 갈색 중절모를 눌러쓰고 황금색 손잡이가 달린 지팡이 위에 두 손을 모으고 입에 시가를 문 채 시무룩한 표정으로 꼼짝 않다가 이따금 어둠이 깃든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떼어놓을 수 없는 단짝을 항상 옆에 끼고 다녔다. 르케르 곁에서 더욱 키가 작아 보이는 이 단짝은 예전에 아일랜드 출신 기수였는데 전에는 사퍼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으나 파리의 깡패 집단이 훨씬 친근하고 긴 사페르리 포페트라는 별명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의 얼굴은 좁고 기다랗고 슬펐으며 파리한 파란 눈은 원망과 후회가 뒤섞인 묘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머리가 항상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상체 전체를 흔들지 않고는 머리를 움직이지 못했다. 예전에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수 중 하나였으나 파리의 그랑프리 뒤 부하 경주 때 목이 부러지고 말았다. 알퐁스 르케르가 어느 날 그를 거두어들였는데 어쩌면 점점 더 두드러지게 큰 것을 갈구하는 그의 광적인 열망 때문에 목 비뚤어진 키 작은 기수를 옆에 두면 상대적으로 더 위압적으로 보이는 데서 만족감을 얻었던 것인지도 모른다.